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엿새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250km로 발사 지점에서 평택 주한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이 한일 두 나라의 분쟁 중지 협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일 갈등이 총선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하다는 내용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보고서를 낸 지 하루 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빗물 펌프장 지하시설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기습폭우에 고립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7년 전 노량진 배수지 공사 현장 사고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천 민정수석에게 교수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학 교수로 있다 정계로 진출하는 이른바 폴리페서 논란을 따져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진 탓에 지난해 동기보다 55.6% 급감했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결의해 실적 반등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5월 4일, 9일, 7월 25일에 이어서 지난 석 달 사이에 벌써 4번째 도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고도 30km에 비행거리 250km로 평택 미군 기지를 겨냥한 시험 발사로 보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묵인하에 우리를 향한 노골적인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원산 갈마지구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고도는 엿새 전보다 낮은 약 30km로 비행거리도 250km로 줄었다고 합참은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원산에서 방향을 남쪽으로 돌릴 경우 주한 미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엿새 전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600km였다는 걸 감안하면 미군도 사정권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 아래 4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하반기엔 11번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미국이 선제 타격을 검토하는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고 북한은 높아진 협상력을 활용해 평창올림픽 참가로 국면을 전환했습니다. 명분은 연합군사훈련을 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는 압박. 결국 미북 실무 협상을 앞두고 우리 안보를 볼모로 적게 내주고 많이 얻으려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엿새 전 미사일에 비해서 정점의 고도가 20km 정도 낮아졌습니다.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기 위해서 고도를 계속 낮추고 있고 또 비가 오는 가운데 발사 실험을 강행한 것 역시 실전 배치를 위한 다양한 조건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미사일 2발은 엿새 전에 비해 고도가 낮아진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 5월 발사된 미사일도 엿새 전과 마찬가지로 50km였는데 이번에 20km나 낮아진 겁니다. 정점 고도가 30km일 경우 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하는 고도는 그보다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사드는 최저 요격 고도가 40km로 사실상 요격이 어렵고 패트리엇3의 경우 요격 범위에는 들어오지만 속도가 마하 7이 넘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발사한 건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 것이고 특히 중간 적어도 활공 단계의 고도가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요격이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실전 배치를 발표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무기가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새 잠수함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례적으로 해당 잠수함의 작전 수역을 태평양이 아니라 동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이 신형 잠수함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틈새를 벌리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잠수함 시찰 장면입니다. 국방부는 국회 정보위에 북한의 새 잠수함 규모는 3,000톤급에 가깝다고 보고했습니다. SLBM을 한 3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은 지상에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보다 탐지가 힘듭니다. 태평양까지 나가서 쏠 경우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함의 작전 전술적 지원과 무기 전투 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눈에 띄는 건 북한이 새 잠수함의 작전 수역을 태평양이 아닌 동해로 명시한 점입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그런 작전 범위일 수는 있으나 동해를 벗어난 태평양 또 미국 본토까지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무력을 과시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고 북한 역시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당연히 적이다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6시간 만인 오전 11시.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엿새 전 도발에도 청와대는 정례 NSC 상임위만 열어 오늘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NSC가 일본의 추가 조치에 대해선 외교적으로 최상급의 비난 용어인 가능한 모든 조치라는 표현을 쓰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도 비교됩니다. 야당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북중러에 계산된 도발에 청와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2019년에 들어서 단 한 차례도 지금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NSC 회의조차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지만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만 고착돼 있을 수는 없다며 곧바로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당국자가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측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을 주는 자리였는데 미북 실무회담 얘기도 오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태도와 미국의 반응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조만간 미북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와 북한 당국자가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는 지난주에 NSC 고위 관계자가 직접 트럼프 김정은 회동 사진을 북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당시 촬영된 사진으로 보입니다. 실무 협상에 대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NSC 관계자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 묻자 북한 당국자는 매우 조만간 재개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존 볼턴 NSC 보좌관과 관계자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has been very good. We've really established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have personally. 판문점 깜짝 회동 이후 당국자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실무 협상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한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자 미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로 계속 유지하고 그 대신 한국에 대해서는 징용 피해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중단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서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이번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이채연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리는 태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일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한일 양국에 잠시 싸움을 멈추는 일종의 동작 그만 상태인 분쟁 중지 합의에 서명을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구체적인 중재안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로 유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지 말 것을, 한국에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모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일 오전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적자가 중단돼야 된다는 건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또 ARF에 참석하는 여러 외교장관들 국제사회에 대해서 백색 국가 배제 여부 결정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한일 갈등을 둘러싼 외교전은 미국을 포함한 삼각구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지금 일본을 방문해서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만남을 갖고 있는데 기대를 모았던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은 약속 30분 전에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와서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일본 의원들과의 만남에서도 핵심 쟁점에서는 큰 시각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도쿄 현지에서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과 일본 이란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양측은 한일 관계를 수습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국이 이렇게 현안이 엄중한 가운데서 계속 나가면은 무슨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인식에는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자민당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면담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자민당 측이 면담 30분 전에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해온 겁니다.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우리 측 강변에 일본 의원 측은 통계를 내밀며 반박했고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도 요구했습니다. 基本的にはこの問題の最終的な結論は韓国政府で自らが処理することがこの道の解決策であります。 과거 정부에서 없었던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의견 조율 실패로 공동 성명서 발표는 불발됐습니다. 방일 첫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의원단은 내일 자민당 지도부에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경한 일본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도쿄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그러니까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달이어서 불매 운동이 여러 품목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틈을 노린 국내 업체들의 애국 마케팅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액세서리 업체가 출시한 시계와 목걸이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무궁화 장식이 들어갔습니다. 김구,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의 사진이 담긴 티셔츠도 출시됐습니다. 일본 스파 브랜드를 대체하기 위한 좀 한국 스파 브랜드를 찾다가 옷도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매장 와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편의점은 토종 브랜드임을 강조하며 태극기를 붙인 광복절 기념 도시락을 일찌감치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코백엔 배우 마릴린 먼로의 얼굴과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입술 옆 전 부분이 바로 독도입니다. 편의점들은 내일부터 일제히 4캔에 10,000원 하는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합니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애꿎은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애국 마케팅으로 본사의 매출은 늘릴 수 있지만 안 팔린 일본 제품의 재고 부담은 모두 점주들이 떠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먼저 사실을 접했어요. 4캔 10,000원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소진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일본 불매운동이 이례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영향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러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져서 두 나라 소비자가 전면전을 벌인다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권영민 기자입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의 주요 타깃은 의류와 화장품, 맥주 등 주로 소비재들입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일본산 의류는 30%, 화장품과 과자는 20%, 항공권도 40% 가까이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맞불 불매운동이 벌어질 경우 우리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가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주요 소비재의 대일, 수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과 의류, 주류와 가구, 심지어 담배도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산보다 일본에 수출된 한국산 소비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그걸 더 많이 수출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일본이 같이 불매운동으로 치고 나오면 우리가 더 불리할 수 있는. 다행히 아직까지 일본 내 한국산 불매운동은 없는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보복 불매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대놓고 플래카드 들고 불매운동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나가는 수출 상품의 숫자가 확 줄어버리는 거지.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자, 상황이 지금 이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런 반일 분위기가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보고서를 냈습니다. 야당은 친일 대 반일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는 속셈이 드러났다며 맹비난했고 양정철 원장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민주연구원이 어제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에게 보낸 여론 동향 보고서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폐기 등 단호한 대처를 국민들이 선호한다며 민주당의 원칙적 대응이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을 친일로 비판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친일적인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친일 대 반일의 구도로 총선을 치르려는 여당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권과 여당은 자신들의 총선을 위해서 안보를 팔아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팔아버린 그런 셈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국익보다 표가 먼저냐, 집권욕에 눈이 멀었다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은 양정철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태를 내년 4.15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입니까? 연구원 측은 해당 보고서는 분석용이라면서도 적절치 못한 내용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양 원장은 당 회의에 참석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기습폭우로 빗물 펌프장의 지하 저류 시설을 점검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잠수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목동의 한 지하 저류 시설. 오늘 아침 시설 점검을 위해 40m 아래에 내려갔던 작업자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양천구에 아침부터 시간당 2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빗물이 터널 안으로 밀려들어 사고가 난 겁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자동으로 그 수문이 열리면서 그 작업하고 있는 직원이 매몰된 그러한 고립된 사고가 났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지하터널에서 심정지 상태의 직원 1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 65세 남성 구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터널에 찬 빗물을 빼면서 잠수부와 보트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가 어둡고 고인 빗물이 혼탁한 탓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2명이 지금 남아있어서 저희가 그 소나 장비를 활용해서 구조를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로에는 물이 불어날 경우 작업자들이 몸을 피할 곳이나 구명 장비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이번 사고도 결국 인재였습니다. 이 수문이 비의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폐되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터널에 들어가 있는데도 빗물이 방류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게다가 구청은 방류 2분 전에야 업체에 수문 개방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랴부랴 개방 사실을 알려주러 들어가던 직원도 함께 수몰됐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터널은 상습 침수구역이던 서울 양천구 일대의 빗물을 모으는 지하 배수로입니다. 지난 2013년 공사가 시작돼 지금은 시범 운영 중인데 시간당 100mm의 폭우를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비가 내려 수위가 상승하면 수문이 열리면서 빗물이 지하로 들어와 침수를 막는 구조입니다. 수문이 설치된 신월동의 배수시설입니다. 오늘 아침 폭우가 쏟아지자 7시 40분쯤 수문을 열어 아래 모아둔 빗물을 지하로 흘려보냈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이 절반 정도 차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도록 설계됐는데 방류 2분 전에야 구청에서 시공사에 통보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기점검을 위해 하청업체 직원 2명이 터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38분에 전화가 왔었고 문도 물어서 들어가고 패스워드도 물어서 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미 수문이 열려버린 거죠. 전파가 닿지 않는 터널 안으로 연락할 수단도 없어 이를 알려주러 들어간 원청업체 직원까지 함께 휩쓸렸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지하에서 상수도관 공사를 하던 작업자 7명이 숨진 6년 전 노량진 수몰 사고와 같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을 마치는 대로 시공사와 서울시가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의원 건물 3동이 불탔습니다. 건물은 10분도 채 안 돼 시뻘건 불길로 뒤덮였는데요. 화재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소방관이 물을 뿌려도 역부족입니다. 불길 이제 끓는 것만 보고 몇 번 안 있어서 이제 금방 이제 번지더라고요. 건물 전체를 좀 잡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6분쯤 부산 기장군의 3층짜리 한의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뜸 공장과 탕전실 건물로도 불이 번졌습니다. 소방차 52대가 출동해 3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에 탄 건물 3동은 모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인데다 건물 안에 있던 종이박스 4톤이 불타면서 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샌드위치 패널은 1분 23초 만에 천장까지 불탔습니다. 반면 유리 섬유 패널은 샌드위치 패널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불을 견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유독가스도 발생합니다. 유독가스가 일반 목재에 비해서 한 수백 배까지도 발생되기 때문에 인체에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죠. 소방당국은 다음 달 2일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 투숙객과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게스트하우스 대다수가 화재에 취약했는데요. 화재 경보기는 물론이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허다했습니다. 화재 무방비 상태인 게스트하우스의 실태 김주영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소방대원들과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건물 2층 창문을 깨고 소방관이 사다리를 통해 들어갑니다. 저 2층에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서울 종로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반쯤. 투숙객 등 16명이 대피했습니다. Actually, one of the long-stay guests also suddenly told me that she needs help with a fire downstairs. 지하 1층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 게스트하우스에는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법상 게스트하우스는 일반 주택으로 분류돼 4층 이하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프링클러를 아마 정식 갖춰야 될 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소규모 이런 거. 한 층에 다닥다닥 방이 붙어 있는데 화재 경보기조차 없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곳이라면 주택가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단독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소화 설비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화재 경보기나 소화기를 갖췄더라도 미등록 미신고 업소의 경우 구청과 소방당국이 관리 점검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더 소규모 숙박시설을 찾고 있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농심새우깡은 진짜 생새우로 만든다죠? 그럼요. 그것도 법성포 생새우로 만들었어요. 저도 좀 먹어볼까요? 네, 이 50년 전통의 새우깡은 출시 이래 법성포, 군산 등지의 새우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농심이 바다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 때문에 이물질이 나온다면서 군산산 새우 대신에 미국산 새우를 쓰겠다고 하자 어민은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섰습니다. 결국 농심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해양 쓰레기 문제가 못내 꺼림칙합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1년 출시된 농심 새우깡입니다. 농심은 주 원료인 꽃새우를 1년에 1,700여 톤 사용합니다. 이 가운데 1,000여 톤은 군산에서 잡은 꽃새우입니다. 농심은 그러나 내년부터는 미국산 꽃새우를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산 꽃새우에 이물질이 많아 품질이 나빠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민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새우는 유해사인데 새우가 오염됐다고 그러면 모든 다른 걸식도 전부 오염됐을 거 아닙니까? 농심은 일주일 만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품질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물질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다시 국산 새우를 구매하기로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애국심이나 감성적 판단보다 식품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좀 꺼려지게 될 것 같고 이물질이 나왔으니까 농심에 대한 다른 것도 안 먹지 않을까. 차라리 그럴 바엔 미국산 새우를. 군산시와 수협은 앞으로 군납과 가공상품 개발 등으로 꽃새우 판로를 늘리고 농심 의존도도 줄일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불법 의료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 부위를 묶어서 성형하면 파격 할인해준다고 유인하거나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왜 이런 불법 의료 광고가 넘쳐나는 걸까요? 신은석 기자입니다. 성형 정보를 모아놓은 유명 앱입니다. 눈, 코 성형에 지방 이식까지 묶어서 하면 40% 할인해준다고 광고합니다. 특가도 난무한데 자세히 보면 후기 작성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유인 광고는 모두 의료법 위반입니다. 단기간에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또 파격 할인이나 금품 제공 등은 의료 품질 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가 방문객 상위 미용 앱과 소셜 커머스의 의료 광고를 조사해보니 절반 가까이 불법이었습니다. 무려 278개 의료기관이 적발됐습니다.
묶어 팔기와 할인 등 유인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세계 최초 부작용 없음 등 거짓 과장 광고도 적발 사례의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의료 광고라고 믿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의료 광고는 뭔가 검증을 한 후에 광고가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믿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의료 광고는 방송에선 금지돼 있지만 온라인은 가능합니다. 현재 유명 성형 앱이나 소셜 커머스 대부분이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제외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정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보건소 확인을 거쳐 최대 2개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하라고 당부했는데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뚜껑을 열고 보니 과연 이 당부가 지켜질지 의심스러운 명단이 나왔습니다. 전 정부의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손혜원 의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줄줄이 지방으로 한직으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던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전 정권 인사를 내쫓고 현 정권 인사를 특혜 채용하려 한 혐의를 규명해냈지만 수사 지휘 라인의 말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밝힌 한찬식 동부지검장에 이어 권순철 차장검사 역시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고검으로 인사 발령되자 검찰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권 차장검사는 내부통신망에 양심적인 판단에 어긋나게 처리하는 사건이나 결정은 없었기에 언제나 기쁜 마음이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수사 담당 부서장인 주진우 형사 6부장도 다음 행보를 알기 힘든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돼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수사를 지휘했던 김범기 서울 남부지검 2차장 검사도 검사장 승진이 좌절되면서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자리 이동했습니다. 대다수 특수통 검사들이 승진과 함께 요직을 꿰찬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최순실 특검팀에 몸담았던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1차장에, 삼밥 회계부정 의혹 수사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신봉수 특수 1부장과 송경호 특수 2부장은 각각 중앙지검 2, 3차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현 정권의 수사 칼날을 들이댄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오늘 그동안 휴직하고 있었던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 복직이 되는데 법무장관이 만약 되면 또 휴직을 하는 것인지 서울대 학생들조차도 휴직이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서울대 학생들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6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예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벌써 2년 2개월 학교를 비웠고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은 더 비울 것이라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일단 교수 한 명이 빠지니까 수업에 차질이 생길 거고요. 학습권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입니다. 자, 실제로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 이후에 서울대 로스쿨의 형법 강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거기다가 휴직 상태로 있게 되면 교수 TO는 줄어드는 게 아니어서 교수를 지망하는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이 공직에 기용돼서 휴직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조 전 수석은요,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에 발탁되면서 바로 서울대에 휴직계를 냈었습니다. 예. 자,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데, 자, 이 법을 보면 다른 공무원으로의 임명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교칙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주장은 뭐 조국 교수가 휴직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학교를 비우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뭐 이런 거겠군요. 맞습니다. 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국 수석이요, 지난 2004년에 서울대학 신문에 기고한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바로 이 글 때문인데요. 예. 제목이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은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로 정치에 출사표를 던진 교수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신이 정치권으로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학사 행정의 차질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뒤이어서 2008년에도 비슷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당시 한 서울대 교수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출마한 교수의 휴직, 복직에 대한 내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교수의 정무직 진출을 비판했었습니다. 조국 교수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임명직 공무원이 되는 것과 선출직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예. 뭐 일반 보통 사람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폴리페스인 건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특히 조국 수석은요, 그동안 출마설이 제기될 때마다 나는 체질적으로 정치 근육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을 그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특히 8년 전인 2011년에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나눈 대화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전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아직 법무장관에 지명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법무장관에 지명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건 그때 가서 좀 지켜보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미래가 걱정되는 경제 관련 뉴스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습니다. 번갈아 가며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했던 반도체와 휴대폰이 모두 부진하고 일본발 위기가 얼마나 갈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투톤 모두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반도체를 팔아 3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11분기 만에 최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익성 부분에선 더 악화되는 걸 좀 막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새로운 신 PC가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성능 서버를 좀 투자를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휴대폰은 2분기 8,300만 대를 팔았습니다.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만 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41%나 급감했습니다. 중저가 제품 위주로 판매가 늘고 마케팅 비용이 많아진 탓입니다. 하반기 전망은 한마디로 불확실입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입니다. 새로운 허가 절차에 따른 그런 부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가름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현재와 미래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가 석 달 만에 다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생산 능력은 6분기 연속 사상 최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영되는 다음 달 산업 지표는 더 악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도 어렵고 국내 자동차 산업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데다 임금 인상,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조들이 휴가 후 줄파업을 예고하면서 활로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반기 현대차의 실적 반등을 이끈 신형 SUV입니다. 차를 받으려면 계약 뒤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주문이 밀렸는데도 생산을 늘리는 걸 노조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 떠나버린 한국과 미국 소비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들어 노조가 증산에 합의하며 생산에 숨통을 틔는 듯했는데 파업이란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까지 찬반 투표에서 70%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을 월 12만 원 이상,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행법보다 4년이나 긴 64세까지 정년을 늘려달라고 주장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에 대한 취재진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 노조도 현대차와 마찬가지 요구 조건을 걸고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5년간 누적 적자가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 GM 노조도 파업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해 역대 최장 파업을 벌인 르노 삼성 노조는 비노조원을 뺀 노조원에게만 추가 임금을 달라는 요구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받는 비용 자체가 선진국 대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 악재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 자동차 산업은 안에서부터 발목을 잡힐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배우 송강호 주연으로 당초 1,000만 관객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영화 나란 말싸미가 흥행 부진은 물론이고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정설 대신에 승려가 한글 창제에 역할을 했다는 가설에 집중한 것이 논란의 중심인데요. 이 영화적 상상력이다, 아니다 역사 왜곡이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소리 글자냐? 세종대왕이 스님과 함께 한글 만들기에 몰두합니다. 영화 나란 말싸미는 신미 스님이 한글 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세종대왕은 오히려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만해라. 그 자리에 앉았으면 왕노로 똑바로 하란 말입니다. 관객들은 역사 왜곡이다, 영화일 뿐이다 반응이 엇갈립니다. 국민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거를 왜곡시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영화일 뿐이고 창작물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자기 아는 역사적 사실만 그냥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면 상관없다고. 역사 왜곡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감독도 개봉 5일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종대왕을 폄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며 내면에서 벌어졌을 갈등을 드라마하기 위한 인물로 신미를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24일 개봉 첫날 15만 관객으로 반짝 1위에 올랐지만 관객이 줄면서 개봉 8일째 박스오피스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충분한 또 누구나 다 수긍할 만한 팩트 없이 단순한 허구적 상상력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올여름 기대작으로 꼽혔던 영화 나란 말싸미. 관객들의 외면 속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죽고 싶지 않건 당장 빌어라. 빌지 않을 테냐. 네 이놈이 내 가시탕 맛을 덜 봤구나. 어디 덤빌 테면 덤벼들어라. 예, 지금 보시는 이 북한 만화 영화는 호랑이를 물리친 고슴도치라는 제목입니다. 북한 김정일은 2005년 생일 잔치에서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고 웅크리고 있으면 호랑이도 어쩌지 못한다며 껄껄 웃었습니다. 호랑이는 미국, 고슴도치는 북한, 그리고 가시는 생일 닷새 전 보유 선언을 한 핵무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고슴도치로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추진하면서 강조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는 고슴도치처럼 온몸을 바늘로 감싸야 사자 같은 맹수도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이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시키고 추가 철군 계획을 밝히자 핵 개발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이 핵 개발팀은 전두환 정부 때 해체됐고 주한미군이 갖고 있던 전술핵도 노태우 정부 때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런 한반도 핵무기 역사에서 엊그제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제안한 한일 핵무기 공유 보고서는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대응 수단으로 우리 정부가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기는 근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한미 국방부가 3년 전까지 양국 핵 확장 억제위원회를 통해서 핵 공유를 논의했지만 번번이 미국 측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안보 정세는 닉슨과 카터 대통령 때보다 더 엄중합니다. 북한은 오늘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우리를 협박하고 있죠. 그런데도 동맹국 미국의 대통령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파고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폭격기가 독도 상공을 헤집고 다니면서 사상 처음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 불장난을 벌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믿는 구석 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핵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EJ라는 말도 있듯 이제 우리도 이 핵 재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가 온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는 상황에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7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핵에는 핵이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데요. 그중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또 한 번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텐데요.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비가 집중돼 빗물 펌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죠.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사이 열대야도 기승이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보시면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거의 없고요. 한낮에는 대구가 36도, 서울 30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도 간간히 지나면서 후덥지근한 느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이제 8월로 넘어가면 더위가 더 심해지겠고요. 폭염특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